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엊그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놨죠. 공공기관의 문제는 역대 정부부터 수십 년간 마치 쇠 심줄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온 만성 질환이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현호섭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공공기관의 문제가 이번 개혁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인재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화란 말 그대로 중심부가 텅 비어있는 현상을 의미하죠. 어렵게 확보한 외국 인재는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고, 외국으로 유학 갔던 우리 인재들은 학위를 받은 후에도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인재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 부족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잠시 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 비리 척결을 위한 개혁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태,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8년 290조 원에서 2010년에는 397조 원, 지난해는 493조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평균 207.5%에 달하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300% 이상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부채에도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원전 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도 같은 기간 2천억 원에 달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직원 연봉 인상도 과도했다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 1위에서 3위인 공기업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수원의 경우 신입사원들의 연봉 인상률이 매년 두 자릿수에 달했습니다. 일부 공기업은 봉급을 올리는 것이 눈치가 보이자 각종 성과급에다가 퇴직 시 수백만 원짜리 순금 열쇠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 반기당 15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릴만 하죠. 느슨한 복무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에 대한 유급 안식년 제도를 운영했고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비전임 조합 간부에 대해서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의 유급 조합 활동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겠습니다. 네, 이창진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백태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혁안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네. 공기업 개혁안 그동안 지적되어 오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부에서 굉장히 거창하게 발표를 했었는데 예. 과연 이 정도로 이제 해결될 문제였다면 그동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사실 더욱이 이제 역대 정권들에 비해서는 어떤 발표 시기라든지 시기가 더 늦고요. 또 강도도 이제 굉장히 좀 미흡하다. 좀 예.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도한 부채를 줄여라. 부채 비율을 5년 내 200% 수준으로 끌어내려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 대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좀 내용들 좀 살펴봐 주시죠. 이번 개혁안에.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예.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부채 관리. 예.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방만 경영 해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방안들로 보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이제 구분 회계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제 그동안은 부채가 늘어도 이 부채가 어디서 늘어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마치 삼성으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예. 어떤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이제 좀 나누어서 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도입이 요구가 됐었고 예. 이번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그 과도한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예. 개별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공개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항목에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넣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영평가 점수에 들어감으로써 예.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또 그동안 사실 이제 공기업들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기관장이 이제 새롭게 임명을 했을 때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제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었어도 이걸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불이익이 경영평가에서 기관장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노조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구조군요. 네, 예.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방안들에 있어서는 뭐 비교적 나쁘지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요번에 그 개혁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5년 안에 부채 비율 200%까지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목표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2년 기준으로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부채가 한 220% 수준인데 이걸 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2013년 말이니까 사실상 4년 동안에 20%를 낮추겠다. 이게 그렇게 뭐 무리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220%라고 말씀하신 거는 공기업의 평균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채가 좀 많은 곳은 좀 더 심각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일 이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볼 때 예. 모든 공기업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사실은 상위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이제 부채를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이제 LH 문제. 예. 그 LH공사와 한전 이 두 개 공기업이 전체 부채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예. 이들 몇몇 공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예. 공기업들의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부채 관리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한 220% 부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200%로 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기업 부채 한 50%를 LH하고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두 공기업의 부채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단순히 재무 비율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IMF 시절에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가 이제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예,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생사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어쨌든 무리가 있어도 이제 충분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매각될 땐 매각되고 살아남을 땐 살아남았는데 공기업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방금 제가 이제 LH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LH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부 정책 사업을 계속 이제 대행을 해왔거든요. 결국 그 말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업이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을 한데 이미 사업에 들어갔으면 이게 설령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거를 뒤엎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네. 이제 매몰 비용도 높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은 높지 않지만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각 기관들에 따라 이제 대응 방안이 다른데 LH 같은 경우는 사업 재조정이지만 한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고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있어서는 결국은 요금 인상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공기업별로 특성과 지금 부채 비율을 조금 고려해서 이러한 좀 조정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공기업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담고 갔으면 하는데, 근데 또 뭐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정부가 꼭 필요한 정책들의 네. 연결선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을 수행했고 그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적자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제 와서 무작정 부채 비율을 낮춰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부는 맞고 상당 부분은 좀 틀린 말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 약간 그동안 이제 공기업 문제에서 몇 가지 핵심 문제를 제외하고 또 이제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정부 정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와 더불어 예. 이것을 노조는 굉장히 즐기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정부 정책을 우리가 하는 대신에 또 낙하산 인사를 받아주는 대신에 그 이면에는 이제 본인들의 고임금이라든지 과도한 복리후생 요구를 충분히 관철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지 예. 보여주는 어떤 성과에 비해서 임금이 높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도 그것이고 그 책임이 단지 정부나 기관장에게만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노조도 아주 큰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대 재벌, 10대 재벌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예. 한 6,700만 원 정도인데요. 예. 연봉 랭킹 한 상위 10개 정도의 공기업을 보면 연봉이 한 9,700 정도 됩니다. 뭐 3천만 원 평균? 정도. 그렇습니다. 상위 10개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예. 3천만 원 이상 되는데 예. 과연 그런 공기업들이 그에 합당한 성과를 내서 이 연봉을 받아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보면 네, 우선적으로는 다 공기업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임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고요. 자, 뭐 근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런 방망경영 행태를 바로 잡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줄일 때 한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채 비율 감축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문제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을 대행하면서 LH 부채가 급증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도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본인의 공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행복주택도 LH의 부채 비율을 한 4.5%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예. 결국 그겁니다.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공약을 일부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근데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또 정치적으로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문제 같은데. 이제 정치적인 타격과 더불어 예. 더욱 이제 그동안 공기업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성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공기업 노조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 그리고 사실 공기업 문제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기업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입으로는 공기업 개혁을 외치지만 정치권에서도 항상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고요. 또 이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각 정부 기관에서도 예. 본인들의 어떤 관리는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본인들 역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데 공기업 개혁을 또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의 뭐 단합 속에서 과연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역대 정부들을 살펴보면 항상 정권 초에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정권 말에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무부처의 역할 네. 지적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붙여주시죠. 지금 공기업 부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 이제 공사채를 발행을 할 때 예. 이제 5개 공기업 정도 지금도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이제 책임이 없다. 예. 이제 그게 그동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공기업 기관장 같은 경우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임원 추천 각 기관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무장관의 이제 승인을 받는 그런 예.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인들이 임명한 자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본인들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부채 문제에 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뭐 그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죠.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주무부처가 이제 제대로 관할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낙하산 인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 그 주무부처에서 모시던 분이 그죠? 맞습니다. 퇴직을 하고 공기업 또 기관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얼마만큼 그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그것도 낙하산 인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개혁안이 이번 정부 발표가 가장 예. 비난을 받는 이유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근절 그리고 이제 민영화 이 두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를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이제 임명을 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 발표를 앞두고 쭉 이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놓고 공기업 이제 개혁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낙하산 문제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영 공백입니다. 그동안 이제 짧으면 석 달,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공기업 기관장을 지금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차라리 낙하산을 하더라도 예. 공기업의 어떤 경영을 쭉 이어가게 하고 예. 그거에 대한 1년 단위의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는 게 맞는데 임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면 몇몇 기관들은 이제 사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예. 그 이후에도 임원추천위원회 자체를 구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위 거죠. 눈치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이런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좀 쭉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근데 낙하산 인사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가? 어디서 이렇게 손을 써야 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제 결단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예. 부분입니다. 하나는 결단.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죠. 본인들도 이제 예. 낙하산을 내려 보내야 할 분들이 뒤에 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약속해라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을 하기 힘들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이런 공기업들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건 문제다. 예. 따라서 이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 예. 차라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을 하고 예. 그게 낙하산 인사가 됐든 어쨌든 이제 소규모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인정을 하더라도 대신에 1년 단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이제 경영 성과가 미치지 못하면 이제 사퇴시키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차라리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낙하산 인사 문제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집권당의 문제입니다. 항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항상 반복되어서 공수를 이제 왔다 갔다 그렇죠. 했던 문제이기 예.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잡음을 좀 없애고 책임 경영을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민영화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이게 뭐 공기업의 방망경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인데 정권 초기마다 바로잡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말기 가면 또 용두사미식으로 해결이 늘 안 되고요. 네. 민영화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영화 모든 공기업 지금 295개 지금 뭐 정도 KTX도 지금 네. 모든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자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제 공기업이라는 것이 예.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설이 되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 이제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70년대에 필요한 공기업이 예. 2000년대, 그렇죠. 2010년도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공기업의 특성상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자기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예.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우선 주기적으로 존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뭐 예.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예, 예. 존치 평가를 이제 도입을 해서 예. 3년마다 이제 이 공기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청산을 하거나 뭐 지분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를 재조정한다거나 예. 사업 역량을 좀 줄여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계속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고 그렇죠. 퇴출이 없으면 결국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대를 살면서 조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공기업들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겁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제 LH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예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저희 단체가 있었는 그 당시 반대를 했었는데요. 우선 첫째. 조직 합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 조직 합병, 물리적인 합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합병이 됐으면 필요 없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 떨어내고 인원 감축 같은 경우도 필요한데 예. 단순히 1000명과 500명이 예를 들어 합쳐서 1500명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지금도 몇 개의 이제 공기업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떼어내는 또 사업 필요 없는 부분은 사업을 매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실장님 그 말씀하시면 연장성산에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일부 얘기는 공기업에 좀 과도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혁안을 보면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사실 인력 감축이 제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렇죠.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 핵심을 비켜갔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사실은 그 인력 감축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 고졸 채용을 이제 내걸면서 그 예. 역할을 해왔던 게 공공부문,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기업들이 사실 이제 이쪽을 통해서 네, 일자리 이쪽을 통해서 창출했죠. 정부가 예. 원하는 정책을 수행을 하고 뭐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이런 지표적인 부분에 도움을 줬거든요. 박근혜 정부도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고용률이 떨어진다든지 고용률 70%가 또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국정 목표가 좀 흔들리면 결국 고용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분을 압박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지나친 목표를 잡은 여러 가지 공약들, 정권 네. 내내 결국 발목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공기관 얘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보시기에 네. 근본적인 대책, 이번에 물론 이제 그 개선책이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정부 발표안은 예. 말 그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게 예.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것 정도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제 민영화라든지 경쟁체제 도입이 좀 일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업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청산이나 매각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지금 철도공사가 파업 중인데요. 예를 들어 교통 문제에 있어서 항공이나 뭐 도로, 예. 이제 운수 같은 경우, 예, 예. 버스 같은 경우 지금도 민간 기업이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뭐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만이 어떤 공공성을 반드시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영화도 일정 부분 도입이 됐어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시각이 많죠. 아무래도 민영화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제 가격 문제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당사자의 이제 일이 된다면 예. 누구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뭐 민영화 꼭 필요한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당사자 네. 입장이 되면 또 반대할 수 있겠죠. 항상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공기관의 개혁안에 대해서요.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실장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경을치다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인재 공동화 문제입니다.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인력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 인력 때문에 기업에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국 박사들의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무려 43%나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NSF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한국인 수는 1,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귀한 박사 수는 700명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이공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인 연구원 가운데 미국 내 체류를 희망하는 비율은 1996년부터 3년간 30.4%였던 것이 2004년부터 3년 동안에는 43.1%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비 유학생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립국제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등 48개 국가로 유학을 떠난 국비 유학생 434명 가운데 56.9%에 달하는 247명이 현재 외국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학금 기간이 끝났음에도 223명 중 107명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2008년부터 4년간 이공계 대학원생과 학부생 13만 3천여 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 과학 인재 유입은 5만 400여 명에 그쳐서 이 국내를 떠난 유학생이 2.6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부가 공을 들여 유치한 인재들은 대부분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미래부에 따르면 해외 유명 교수를 국내 대학에 초빙하는 WCU 사업을 통해서 403명의 외국인 인재가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남아있는 인재는 5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박사급 전문 인력이 12,000명이나 부족해 외국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또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경을 쳐보겠습니다.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나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툼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재 공동화 문제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외면하는 고급 두뇌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인재전략연구원의 신운동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어렵게 확보한 외국 인재 잔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외국으로 유학 간 우리 인재들은 안 돌아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고 개발해 나갈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좀 짚어봐 주시죠, 원장님.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내세운 키워드가 예.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창조 경제죠. 예. 근데 이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예. 융합과 또 창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그 토 위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터도 만들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그런 그 창조 경제를 완성해 나가는 그 틀은 기업체에서 볼 때는 이제 창조 경영이거든요. 그게. 예. 그 창조 경영은 누가 하느냐? 결국 핵심 인재들, 고급 두뇌들, 예. 인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인재들이 지금 그 외국으로 지금 빠져나가기만 하고 예.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은 극소수란 말이죠. 예. 이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가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줄 그런 인재들은 자꾸 유출되고 있고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들도 외국에서 인재를 사실은 많이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데 못 버티고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지금 인적 자원 유인 분야에서 예. 조사 대상 103개를 놓고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예. 얼마 전에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예. 조사 대상 103개 나라 중에서 예. 66위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66위요? 예, 그러니까 인적 유인, 인적 자원에 대한 유인 전략도 부재하고 예. 그 어떤 소구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예. 이런 얘기일 텐데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이 얼마나 좀 그럴듯한 나라인가 이걸 갖다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4개 정도의 사유들을 들면서 한국이 꺼림칙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인재들이 가족이 함께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들을 놓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공부를 시키고 그런데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들. 예.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아이들을 안고 불행한 아이들이 또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식인일수록 이런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전반적 생활 수준을 놓고 보는데 보통 이제 중산층에 편입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정원이 딸려 있는 집에 아늑한 서재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 그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이런 그 곳을 연상하는데 예.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 속에서 갇혀 있는 삶을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게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럼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그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예. 세 번째로 직장 분위기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고 또 상명하달식의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노동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나라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이 끝났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 살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인재들이 하고 있고요. 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장벽도 굉장히 큰데 그렇죠. 이건 예. 제가 문화평론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문제인데요. 예. 한국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인데 언어에 있어서 영어만으로 완벽히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그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게으르고요. 예. 그리고 문화적으로 한국이란 그 민족적 문화를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다문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예.
다문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국 문화를 적응하는 걸 다문화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희 학교도 이제 국제화 연유를 해서 많은 외국 교수님들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예. 결국은 2년도 못 버티고 다 돌아가세요.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 회의를 해도 들어가서 멍하니 1시간을 앉아 계세요. 근데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배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한 분 딱 남아 계시는데 한국 오셔가지고 한국 여성분 만나서 결혼하신 분 그분은 지금 한 7년째 계시는데 나머지는 금방금방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원장님?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적응 못하는 게 못 섞여요. 이제 문화적인 충격도 있지만 예. 조직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을 약간 좀 그 기피하거나 또 약간 좀 우리끼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와서 자기가 그 기술적인 거 가지고 또 노하우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예. 이 조직 속에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예, 휴먼 그렇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서로 잘 얘기해주고 같이 고충을 나눠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실제 애로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멘토링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은 예. 이제 그나마 외국인 인력들이 잘 정착을 하고 예. 실제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하고 뭔가 성과로 이제 창출하는 그런 예.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그래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전담 헬프데스크 같은 그래도 그런 조직을 삼성전자 만들고 같은 있죠. 경우에도 국내 유입된 인재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던데요.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재들이 한 1,200명 정도 지금 예. 된다고 봐요. 예.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데스크 인력들이 예. 거의 100명 정도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회 같은 것도 결성해가지고 예. 뭔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유출 현상이 좀 또 나타나고 있죠.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좀 필요한 인재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네. 이런 노력은 아직까지는 좀 하지 못한 편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심각하죠. 예. 사실은 대부분 이제 외국 어디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이 있고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인력들이 보면 대개 짧게는 1년에서 3년, 예. 아주 길게는 이제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향후 이제 거치가 불분명한 거죠. 과연 이게 재계약이 이루어질까? 예. 그리고 또 실제 내가 여기서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개 이제 인재들 보면은 경력 관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거기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기 어떤 그런 일회성 계약 뭐 이런 장기적인 어떤 비전 제시가 안 되니까 이 불안한 거죠. 그런데다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단기 성과주의잖아요. 예. 금방금방 이제 단기 업적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많은 좀 정부 기관들하고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교수 비율, 예. 외국인 연구원 비율에서 지표를 갖다가 좀 높이고 평가 잘 받게 하는 경우가 참 태반인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정책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이 정책들이 전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단기적이고 예. 또 부서면 그 부서에 딱 맞는 그런 정책들, 대학이면 대학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예. 위주로만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체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16개 정보기관에서 해외 인재 관련한 사업이 무려 40개입니다. 맞네요. 그런데 그 40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투자되는 돈들은 많은데 효율적으로 그 인재들을 잡아두질 못하고 있다. 예.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가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나 또 예. 특히나 이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해보는 그런 분들은 인재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최고의 그런 어떤 효율들을 내서 능력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예. 실제로는 한 3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정부는 다 1년 단위예요. 대부분 1년 단위로 단발성 계획들을 남발하고 있고 또 뭐 담당자가 바뀌면 혹은 또 헤드가 바뀌면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 그것들이 또 전체적으로 틀어집니다. 예. 정권이 바뀔 때도 그걸 다 또 손보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 먼 관점에서 인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인재들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내가 일할 곳이 없어져 버리고 예.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들이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낭패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죠. 그렇죠. 자, 지금 뭐 외국 인재 영입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해 봤습니다만은 또 외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요. 예. 요즘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히 국비 유학생 같은 경우는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노동 환경 자체가 외국이 더 좋다는 거죠. 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뭐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또 근무 환경이라든가 예.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뭐냐 아닙니까? 이 연봉. 그렇죠. 예. 뭐 이런 수준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실제 한국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그 조사들을 해봤는데 이게 뭐 한국이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 거의 다 이제 남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애국심에 대한 호소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먹히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돌아오시면은 예.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바로 그 편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주변들을 보면은 예. 이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대접을 받고 들어온다고 해도 예. 그 이후에 낙오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불안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와서 예. 뭐 자기가 그 외국에서 나름대로 닦아놓은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인재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예.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기본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만 그 당근을 자꾸 던져줘서 그 당근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이든 어떤 그 해외의 외국적 갖고 있는 인재들이든 한국을 자꾸 찾고 싶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게끔 하려면 예. 얼마나 기본이 튼튼한가, 뭐 또 얼마나 그런 인재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되어 있는가, 또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밀리게 되면은 인재들을 놓치게 되는 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반대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꼭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미국 유수대학의 이공계 학과의 교수들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40% 이상이 중국인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면은 아마 노벨상 중국인 수상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고 돌아와도 어떤 직장이나 연구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졌으면 차라리 거기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꼭 돌아와야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예.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인력들이 외국 나가서 새로운 선진 기술을 배우고 또 예. 연구하고 예. 정말 그 고급 인재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국외가 와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출생권 이스라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출신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과 또 연구 결과들을 교류할 수 있게끔 맺어주는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한국은 굉장히 참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네트워크 파티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놀러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교류되는 정보들과 또 실적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시도들을 갖다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런 지원들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적 자원들을 자기가 토대를 쌓고 있는 그런 데 머무르게 하면서도 예. 그들이 그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이 그 찾아낸 그런 실적들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만 있게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력 자원들을 그러니까 DB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예. 국비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 그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수 있는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제가 보면 참 대단한 게 입시 중심의 이런 교육 환경에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들을 키워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김연아 한 명 키워가지고 피겨스케이팅을 지금 수년간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층이 얼마나 적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인재의 풀은 넓지 않은 데 비해서 몇 명 안 되는 인재 갖고 참 그래도 잘 꾸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문화, 예술, 뭐 체육 분야 이런 쪽에 예. 이제 한국의 그 탁월한 스타. 특기자들, 예,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걸어다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움직이는 기업들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 고급 기술 인력들입니다.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고 뭐 새로운 제품. 정말 그 획기적인 그런 그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인력들이 지금 유출이 심하고 또 공부한 그런 그 잠재력이 있는 또 우수한 그 인재들이 안 돌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미래부 장관으로 낙점됐었던 벨 연구소장 김종훈 씨. 김종훈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참 뭐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정착 못하고 예. 실제 삼고초려에서 사실은 이제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와서 정말 그 일도 못 해보고 그냥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펼치고 정말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 예. 인재 전략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활성화시키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그런 그 창조 경제가 꽃 필 텐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폐쇄적인 우리 사회 문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 근데 어차피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또 심정적인 그런 연대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김종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일단 국적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의 어떤 담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예. 해결해 주는 게 정부예요. 근데 정책과 어떤 그 대안이 없이 예.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쫓아내기만 하면 어떡하냐 하고 국민들 탓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무능한 거죠. 실제로 지금은 그런 분들은 어떤 벽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꾸리고 또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대접을 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디에서 통과를 해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지금 뭐 국적 얘기하셨는데 이민 정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민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그 고급 인력들을 유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파격적인 그런 그 제안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장벽 또 제도적인 장벽 그다음에 뭐 규정 이런 것들을 철폐해가지고 뭐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처, 그런 기구, 이런 것들이 없고, 각계 부처에서 다 같이, 뭐, 네. 각계 전투로 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이민정책 같은 거를 이제 총괄하는 부서, 예. 이런 기구가, 통합적인 그런 그 기구가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 산하에 뭐 이렇게 신설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리라고 봐요. 우리나라 지금 그 이민자 수가 뭐 사실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15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우리 OECD 그런 그 평균 국가 대비 굉장히 낮은 그런 그 퍼센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깨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급 인력 중심으로 좀 인재를 유치를 하고 예. 정말 우리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인력이다 이러면 예. 뭐 파격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미국 학교에 갔는데 첫 학기에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예.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애국심에 불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왜냐면 애국심을 불탔다기보다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가 영주권을 포기 안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 눈에 보이면서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첫 학기였거든요. 예. 근데 근데 바로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이민 정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 다문화 사회 얘기를 하면서 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더디죠. 실제로 예.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민자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민자들을 관리하고 혹은 한국화시키기 위한 정책들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예.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예. 선진화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실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리는 좀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문화가 좀 강해요. 예, 그리고 뭐 단일 민족이다, 뭐 백이 민족이다, 뭐 이런 그 역사 교육 속에서 이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제 단일 민족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발목 잡는 거예요. 예, 지금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예. 지금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미국처럼 우리나라 국익에, 자국의 국익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 파격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국 인재들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또 아주 그냥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의 선전으로 인해서 그나마 좀 이제 한국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우리 나라에 대한 좀 소개, 홍보가 더 좀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외국에 있는 인재들이 이렇게 보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인재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고 예. 우리가 기업을 하기 위해 어떤 환경인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예. 실제로 이런 걸 알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의 가장 그 기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그 해외에 있는 인재들한테 알려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져야 될 텐데요. 예. 우리가 그 홍보에 있어서 일단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거의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짝 이 홍보가 될 때는 그 집중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래도 그게 덮여져 버리면 잊혀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재들은 늘 그 어딘가 자기가 경력들을 쌓기 위해서 갈 곳들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런 홍보들이 없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이런 홍보들을 보다 많은 인재들에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거의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나온 얘기들이요. 지금 기업은요. 예. 굉장히 그 인재 전쟁이다라는 그런 이 타이틀 아래 예. 정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하면 인재를 유치할까? 정말 그룹 회장은 관계사 이제 그 CEO들한테 예. 당신들 인재를 채용 못하고 일정 목표를 태우지 않으면 뭐 그냥 저거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부가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예, 해야 그럼요.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외면하는 고급 인력에 대해서요. 신원동 한국인재전략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